명 있는 안 돼. 엄마 어딨어? 야 여기 없어. 일로와. 여기 앉아있어.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 행차. 글 황은주, 그림 강윤정, 그림북에서 출간했습니다. (1765년 5월) 어느 날 창경궁 휘령전 앞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아이 앞에는 커다란 뒤주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늘 책과 가까이 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25세의 청년이 되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청년이 바로 조선의 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가 24세 때 처음 가본 아버지의 무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효자였던 정조는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곳이 수원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이름도 현융원이라 고쳤습니다. 그런 뒤 새 성을 쌓고 수원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겨나갔습니다. 화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무렵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여행을 떠난 것이지요. 수원으로 간 정조의 효행길은 어땠을까요? 그 8일간의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성행차 첫째 날, 새벽이라 아직 햇살이 퍼지지 않아 어두웠지만 행렬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착착 움직였습니다. 도남문에서 해경국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향하는 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는 무리한 여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시흥 행궁에서 머물렀습니다. 화성행차 둘째 날, 창덕궁에서 화성행궁까지 가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하늘이 걱정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정조는 수라 가자에 실려있던 미음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는 쉬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성까지 30리도 채 남지 않아서 정조는 서둘러 행렬을 이끌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자 길이 질퍽하고 미끄러워서 행렬의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행렬은 장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행렬을 맞아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정조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장락당으로 모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 행사들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준비한 여러 행사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 걱정과 기대로 설레었습니다. 화성행차 셋째 날, 정조는 먼저 화성향교의 대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어지는 행사는 낙남원에서 문묵과 별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별시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보던 임시 과거 시험을 말합니다. 이날 별시에 합격한 사람은 문과 무과를 합쳐 모두 61명이었습니다. 급제자들을 보는 정조의 마음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화성행차 넷째 날 날이 밝자 정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조에게 절대 울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현룡원에 도착한 해경궁 홍씨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정조는 아버지의 얘기를 어머님께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조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는 황금 갑옷을 꺼내 입고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훈련을 잘 받은 덕분인지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화성 안의 주민들이 문 위에 등불을 달아 사방을 밝혀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해줘서 정조는 몹시도 든든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수백 개의 불화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대포 소리, 펄럭이는 깃발들, 하늘을 찌를 듯한 군사들의 요란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조는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성행차 다섯째 날, 드디어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조는 이 잔치를 통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조는 융복을 갖춰 입고 봉수당으로 나왔고 해경궁 홍씨는 영고문이 방석이 있는 곳에 앉으셨습니다. 참석한 친인척들이 절을 하고 정조도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같은 잔칫날에 두 분이 함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정조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봉수당 앞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추는 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악사들의 연주도 그 어느 때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정조는 즐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앞으로도 어머니께 효도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성행차 여섯째 날, 정조는 어머니의 환갑을 맞은 기쁨을 화성의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로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쌀을 나누어 준 후에는 노인들에게 노란 비단 손수건을 나눠주며 지팡이에 묶게 하고 양로연을 벌였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일은 어머니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양로연을 끝낸 정조는 마지막으로 화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다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정조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화성을 돌아보다 가장 아름다운 방화수리장에 올랐습니다. 방화수리장에서 내려다보는 화성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득중정에서는 신하들이 활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활쏘기가 끝난 후에는 불꽃놀이를 하였습니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을 보면서 정조는 화성의 앞날이 이렇게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성행차 7째 날, 정조는 아침 일찍 창덕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장안문 밖까지 나와 한양으로 가는 행렬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행렬은 한양에서 화성으로 내려온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점심이 되기 전에 미륵고개에 도착했습니다. 미륵고개를 내려오면 아버지가 계시는 현룡원도 화성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 머뭇거리게 된다는 뜻으로 정조는 이곳에 지지대 고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시흥행궁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화성행차 8째 날, 시흥행궁에서 출발해 한강 노량진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방법으로는 배다리가 이용되었습니다. 여러 척의 배를 이용하여 임시 다리를 놓는 이 방법은 정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정약용이 설계한 것입니다. 배다리가 없었더라면 긴 행렬이 한강을 돌아가야 해서 행차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행차 일행은 배다리를 건너 승례문을 지나 창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정조는 이번 8일간의 행차를 왕으로 있었던 시간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화려한 비단보다는 까칠한 무명 배옷을 입었던 임금. 하루 2번의 수라상에 반찬 하나면 만족했던 임금. 늘 검소하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임금. 그런 정조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정의로운 조선을, 백성들이 차별 없이 잘 사는 조선을, 가난하지 않은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정조는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 화성에서 지내며 새로운 조선을 이루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원 화성 곳곳에는 정조의 꿈이 묻혀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서장대에는 강력한 왕권을 꿈꾼 정조의 꿈이,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했던 봉수당에는 효심 가득한 정조의 꿈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신풍루에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정조의 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지 제작 나영진 선생님, 음악 선정 박용복 선생님, 기술 김지영, 나레이션의 성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